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썰이 유행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는 익명의 인터넷 사용자에 의해 전해진 내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 각색되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한 조용한 주택가에 젊은 부부가 이사왔다. 이들은 2달 전 첫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자 조용하고 안락한 동네를 찾아온 것이었다. 새로운 집은 오래된 2층 주택으로 다소 낡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특히 집 뒷마당에 큰 나무는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부엌 쪽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거나 집이 오래되어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무엇인가 긁는 듯한 소리였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소리가 날 때마다 부엌으로 가 보았지만 항상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불안감을 호소하며 직접 소리에 대해 조사해 보자고 제안했다. 둘은 다음 날 밤 부엌 근처에 앉아 소리의 정체를 밝히기로 했다. 밤이 깊어가자 어둠 속에서 어김없이 긁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남편은 한기를 느끼며 소리의 방향을 자세히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고 소리가 부엌 바닥 아래에서 들리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상하다고 느낀 이들은 결국 전문가를 불러 집을 점검하기로 했다. 며칠 후 집 수리공이 방문하여 부엌 바닥을 조사했다. 그는 바닥 아래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며 바닥을 뜯어보기로 했다. 수리공이 바닥을 조심스럽게 열자 그곳에 있던 것은 오래된 작은 방이었다. 방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발견한 부부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함께 낯선 일기의 페이지들이 있었다. 일기의 내용은 소름 끼칠 정도로 섬뜩했다. 그것은 이 집에 살던 누군가가 쓴 것으로 보이며 그 사람의 고독과 절망이 빽빽이 적혀 있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자신이 이 집에 갇혀 있다는 내용과 함께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갔다고 적혀 있었다. 부부는 마치 이 집이 자신들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 공포에 휩싸였다. 이 일 이후로도 밤마다 들리던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명확해져만 갔다. 마치 그들이 발견한 방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부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아이가 다치기 전에 이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곧바로 짐을 싸고 서둘러 그 집을 떠났다. 이후 그 집은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지만 그때마다 이상한 소문과 함께 새로운 이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가곤 했다. 지금도 이 이야기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인터넷에서는 이 공포썰이 각색되거나 장소만 바뀐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 되면 자신의 집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듣고는 한다. 그 소리가 무엇일지 몰라도 잠자는 아이들을 위해 조심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한국 인터넷에서 전해지는 공포썰은 때로는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비록 꾸며진 이야기일지라도 이러한 공포썰은 듣는 이로 하여금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을 자극하고 때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세월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곳은 한때 화목한 공동체였지만 몇 년 전부터 의문의 실종 사건이 잇따르며 음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떠났지만 오랫동안 이곳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좀처럼 이사를 가지 않았다. 그들 중에는 매일 저녁마다 마을을 순찰하며 마치 경계를 서듯이 동네를 지키는 한 노인이 있었다. 바로 이 노인, 이름은 박노인이라 불리며 세월이의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관련해 많은 소문이 돌곤 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비밀을 알고 있거나 심지어 사건의 배후일지도 모른다고 수군댔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집 근처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박노인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기와집으로 그곳을 향한 좁은 오솔길은 날이 어두워지면 공포 그 자체였다. 어느 날 대학교에서 민속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현우는 옛마을의 전설과 미신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던 중 세월이에 대해 알게 됐다.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의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세와리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상당수의 집들은 비어 있었고 몇몇 남아있는 주민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입을 꼭 다문 채 회피하거나 그냥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거절했다. 유일하게 말을 걸어온 사람은 박노인이었다. 노인은 현우에게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젊은이, 자네는 여길 떠나는 게 좋네. 이 마을은 이제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특히 밤에는 절대 밖에 돌아다니지 말게. 박노인의 경고에 현우는 궁금증이 더 커졌고 이 마을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마을의 과거 신문 기사와 기록들을 뒤져가며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그러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에서 세와호 소녀의 실종이라는 기사를 발견했다. 이 기사는 수십 년 전 세와리 근처 세와호에서 어린 소녀가 실종된 사건을 다루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현우는 각종 자료를 모아 분석하면서 그 실종 사건이 현재와 연관이 있다는 확신을 했다. 이때까지 그를 경계하던 몇몇 마을 사람들도 그와 마주하게 되었고 결국 마을 여관에서 한 무리의 사람이 모여 회의를 하게 되었다. 회의 자리에서는 박노인을 포함한 몇몇 노친네들이 그간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회의를 통해 밝혀진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박노인은 세와리 실종 사건이 단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어떤 악령의 저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마을 여느 집이나 장소가 아닌 바로 세와호라는 호수가 문제의 중심지라는 얘기였다. 호수 근처에 다가간 사람들은 모두 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실종되거나 세와호 어딘가에서 시신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저주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았고 늘 저주가 걸린 호수를 피하며 살아왔던 것인데 이번 사건들이 일어날 당시 매번 실종자들이 세와호 근처를 지나갔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현우의 등골은 서늘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날 밤 세와호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어둠이 내린 밤 달빛의 간신히 그 윤곽을 드러낸 세와호를 바라보며 현우는 주변을 맴돌았다. 괜스레 호수 주위를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다 문득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에 그는 몸을 움츠렸다. 돌아보니 호수 가장자리의 물속에서 올라온 듯한 소녀의 형태가 보였다. 검고 긴 머리카락에 흠뻑 젖은 그녀의 모습은 우연히 실종된 그 어린 소녀였을지도 몰랐다. 현우는 겁에 질렸지만 이내 호기심이 두려움을 눌렀고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소녀는 무언가를 간절하게 속삭였으나 그 소리는 물 밑으로 저 내려가듯 희미했다. 점점 더 강렬해지는 부름에 이끌린 현우는 결국 소녀에게 다가갔으나 순간 소녀의 형체는 물안개처럼 흩어져 버리고 사라졌다. 현우는 너무 놀란 나머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세와호에서 벗어나 황급히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이야말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세와호에 봉인된 원한을 풀기 위한 의식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고대의 기록들은 이곳에 묻힌 원혼들이 단순한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뿌리내린 사악한 재물의식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의식이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은 소녀의 영혼을 포함한 모든 원혼들이 하나둘씩 호수에서 떠올라 하늘로 사라지는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이후 세와리의 이상한 사건은 자취를 감췄다. 현우는 마을을 떠나며 이 모든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고 이제는 누구도 감히 거들떠보지 않던 그 마을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박노인은 경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돌아온 기쁨을 나누며 세월이를 하루하루 더 활기찬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다 해도 어딘가에 지금도 그 호수에서는 미처 떠나지 못한 영혼이 방문자를 기다리며 물 아래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 모른다는 소문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곤 했다. 사람들은 아직도 세월이를 방문하면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경고를 잊지 않는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니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다. 어느 날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에 나서게 되었다. 자주 오가던 대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이름조차 생소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출장 목적은 그 마을의 오래된 공장을 점검하고 회계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 공장은 예전에는 번성했지만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된 상태라고 했다.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묘한 분위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공기는 너무나도 고요했고 주민들은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이곳에 몇 날 며칠 있을 생각을 하니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일을 마쳐야 했기에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는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은 생각보다도 더 낡아 보였다. 오래된 벽돌 건물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불빛 하나 없는 내부는 섬뜩하게 이를 데 없었다. 나는 휴대전화의 손전등 앱을 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쓸쓸하게 울리는 발걸음 소리가 고요한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첫날은 무사히 일을 마쳤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에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낯선 환경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꾸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문제였다. 처음엔 단순히 바람 소리라 생각하려 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중에는 마치 사람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다. 그 다음날 일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내가 어디에 묵는지 무슨 일로 이 마을에 왔는지를 자세히 물었다. 나는 적당히 대답하고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다. 그런데 그때 노파가 불쑥 내게 말했다. 밤에는 절대 그 소리를 따라가지 마시오. 그 소리는 넋 잃은 자들이 헤매는 소리요. 마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내내 노파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게다가 그날 밤도 어김없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정말 가까이서 들렸다. 너무나 선명한 그 소리는 마치 내 방 앞 복도를 지나가는 듯 했다. 내가 문을 빠르게 열어 확인하려 했을 때 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렸다. 며칠간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나는 점차로 이성을 잃어갔고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간의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결국 그 소리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안 그러면 그 소리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소리가 들릴 때마다 조용히 발소리를 따라갔다. 소리는 점차 거세졌고 어느 순간 나는 공장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손전등을 켜지 않은 채 더듬더듬 길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공장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숨을 죽이며 그 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빛이 새어나오던 문을 열자 남루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낮에 보았던 마을 주민들이었다. 그들의 중심에선 스마트폰 화면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근처에서 나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은 내가 자주 들었던 그 소리의 주인공들, 즉 이 마을의 오랜 전설 속 인물들이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를 벗어났다.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긴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황급히 짐을 싸고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날 이후로 그곳을 다시 찾지 않았고 노파와 마을의 주민들 그리고 미스터리한 공장에 이른 출장을 고백해야 할 사람들과 상사에게 대충 둘러댄 채로 덮어버렸다. 이제는 그날의 일이 모두 꿈이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되면 그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그 소리는 아직도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 같다.